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제11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하게 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CISG, 유엔 국제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테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CISG의 어떤 적용이라든지, 그리고 매매계약,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어떤 성립, 그래서 이제 청약과 승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리고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총론 부분에 있는 본질적 계약 위반과 관련된 부분을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내용은 매도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CISG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을 이렇게 표로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매도인의 의무는 이제 물품 인도 의무, 소류 교부 의무, 그리고 그 어떤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물품이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되는 그 물품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물품 매매 계약의 그 내용과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계약 내용과 일치되는 계약 내용에 부합되는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물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의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도인의 의무로서 CISG에 규정이 되어 있고, 반대로 이제 매수인은 대금 지급, 물품 수령, 그리고 받은 물품에 대한 검사, 그리고 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물품의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매도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매도인의 의무로서 그리고 매수인의 의무로서 CISG에 이제 전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공통 의무로서 손실 경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자 지급이라든지 물품 보관이라든지 이런 의무가 뒷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조에 뭐가 있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분들 그냥 이해나 숙지나 암기를 위해서 그런 조항을 함께 이제 외운다거나 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이걸 반드시 CISG를 이해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몇 조에 뭐가 있고 이걸 기계적으로 외워야 된다, 그런 건 별로 추천해주고 싶진 않아요. 제가 기말고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말고사의 문제에서 정말 아주 단편적으로 몇 조에 뭐가 있냐 이런 수준의 문제는 당연히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CISG를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길고 긴 많은 내용들을 각 조항별로 이제 끊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몇 조에 뭐가 있고 몇 조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조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암기하게 되고 숙지하는 것은 무방하나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먼저 살펴볼 게 30조입니다. 30조에는 뭐가 있느냐,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매도인이 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도인의 할 일은 이겁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 30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조 내용도 되게 짧아요.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매도인은 뭐 해야 된다? 계약과 이 협약은 CISG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국제 물품 매매 계약과 이 CISG에 의해서 요구된 바에 따라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그리고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고, 그리고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 인도, 서류 교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물품 인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류 교부에 대한 부분은 뒤에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기 30조에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요 문장은 있지만 어떻게 소유권을 이전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CISG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국제적인 무역의 통일법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민감할 수 있는 소유권, 각국의 이제 소유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도인의 의무로서 소유권 이전이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그 소유권을 어떻게 넘기느냐, 왜 넘기느냐, 뭐 어떤 방식으로 넘기느냐, 언제 넘기느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CISG 내에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뭐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이 협약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성이라든지 통일성이라든지 신의성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것도 없으면 이제 국제사법, 중거법 뭐 이런 걸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간섭이나 간행이나 이런 것들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규율하고 관리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실질적인 부분은 그렇게 다루는 거죠. 내용이 없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요거 한 줄이 다다. CISG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도 의무,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죠. 31조,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자, 그래서 31조에 A, B, C 이렇게 나와요. 볼게요. A, 매매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에 물품을 어떻게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뭐 국제 운송이 됐든 그 뭐 해상이든 항공이든 이런 식으로 운송이 그들 매매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물품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하게 됩니다. 최초 운송인에게 넘길 때. 자, B. 전항의 규정. 전항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A겠죠. A호의 내용이겠죠. 여기는 뭐 전항이라고 했지만 뭐 이거는 조, 항, 호 이런 구분들은 이제 한국적인 방식의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겠죠. 그렇죠? 자, 계약이 운송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계약이 특정물 또는 특정한 재고품으로부터 인출되어야 하거나 또는 제조되거나 생산되어야 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서 존재하거나 또는 그 장소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한 4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 특정물 혹은 특정한 재고품. 특정물은 이런 거죠. 매도인도 알고 매수인도 알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물건. 뭐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뭐 아니면 어떤 코카콜라, 뭐 이런 거. 코카콜라는 뭐 특정물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재고품이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물건이 정해진 위치에 있을 것이고 그 정해진 물건의 그 정해진 위치에서 물품이 인출돼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 아니면 제조되거나 생산되어야 하는 불특정물이에요. 그러면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미래에
만들어질 물품인 겁니다. 일종의 뭐 선물 거래 같은 거죠. 그래서 미래에 만들어질, 그러면 그 미래에 만들어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생산된다 이런 것들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알고 있겠죠. 자, 그리고 당사자야 쌍방이 계약 체결할 때 물품이 아주 특정한 장소 거기에만 있어요. 거기에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야겠죠. 자, 그리고 어떤 그 장소에서 물품이 제조되거나 생산된다는 것을 매도인도 알고 매수인도 알아요. 자, 이게 지금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특정물이 됐든 아니면 특정 재고품이 됐든 아니면 만들어져야 될 물건이든 아니면 그 장소에서만 만드는 물건이든 그 어떤 물건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고 그 어딘가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알고 있는 어떤 지점에 그 물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특정품이 됐든 불특정 물이 됐든 만들어야 되는 불특정 물이 됐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장소라는 거죠. 그 물건이 있는 그 장소. 그래서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화를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 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물품의 매수인의 관리하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때 어떻게 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 기타의 경우죠. 그럼 기타라는 게 여기서 기타는 당연히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런 경우겠죠. 자, 매도인이 계약 체결 시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는 것. 자, 그러니까 B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죠. 특정품도 있었고, 뭐 생산돼야 되는 불특정물도 있었고, 뭐 특정 재고품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이 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건이 있는 그 장소가 아니라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컨트롤 하에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상 뭐 기타 규정인 거죠. A도 해당 안 되고 B도 해당 안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물품이 매매 계약에 운송이 포함되어서 그럼 운송을 해서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국제 운송을 해서 넘겨줘야 되는 그 상황이면 그 운송을 담당하는 첫 번째 매도인이 컨택하는 그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겨준다는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인커텀스의 뭐 FCA라든지 그런 데 보면 거기도 캐리어에게 넘겨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하고 분기점이 넘어가죠. 우리가 그 그림에서 인커텀스를 공부했을 때 그 분기점, 거기가 운송인이었잖아요. FCA 같은 경우에. 그런 것처럼 최초 운송인한테 넘기는 것이고, 물품이 운송 계약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있어요. 그게 특정물이 됐든 생산될 물건이든 그 장소에서 생산되는 것이든 그러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컨트롤 하에 넘긴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니면 영업소에서 넘긴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빼먹게 됩니다. 뭐냐? 이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느냐? 여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여기 A, B, C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A, B, C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 의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A, B, C는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 B의 내용하고 헷갈립니다. 근데 이 B는 결국 뭐냐면 물품이 있는 장소예요. 물품이 있는 장소에서 물품이 있거나 있어야 되는 장소 혹은 있을 장소에서 인도된다는 것이고,
이 특정한 장소는 물품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물품 인도를 하기로 약속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는 어디냐?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어디서? 인커텀스에서. 예를 들어서 FOB다. FOB 뒤에 무조건 장소가 온다 했죠. 이 FOB 뒤에 오는 장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선적항이라고 했죠. 자, FCA다. 그러면 여기는 지정된 장소가 오죠. 물품을 인도할 지정 장소가 오죠. 그렇죠. 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CIF다. 그러면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 해상 운송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해서 물품을 비용 지불하고 거기까지 보낼 목적지. 그래서 우리 인커텀스를 공부할 때 제가 수직선을 그어서 분기점을 강조했잖아요. 그 분기점은 매도인이 혼자 정한 것도 아니고 매수인이 지정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인커텀스에 따라서 어떤 인커텀스 조건을 쓰느냐, FOB를 쓰느냐, FCA를 쓰느냐, CIF를 쓰느냐, 다른 조건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분기점은 결국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 물품 인도의 장소가 정해지는 그러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역 계약이 인커텀스를 씁니다. 사실상 FOB가 됐든 CIF가 됐든 CNF가 됐든 CFR이 됐든 뭘 씁니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인커텀스 쓸 때 반드시 그 인커텀스 알파벳 대문자 3개 뒤에 반드시 장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죠. 인커텀스를 쓸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커텀스를 쓰게 되면 다 뭐예요? 특정 장소에서 인도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특정 장소에서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31조에 있는 A, B, C는 사실상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인커텀스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32조 인도 의무에 수반하는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죠. 32조 1항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하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인도하든 어쨌든 자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물품이 하인에 의하거나 선적 서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서 그 계약의 목적물, 그 계약은 뭐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죠.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 통지서를 매수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상거래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물품을 마트나 편의점에서 살 때는 그냥 내가 돈 주고 물건 사기 때문에 이런 물품의 특정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대륙법계의 계약 이론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영미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물품의 어떤 충당, 물품의 특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기는 물건이 이거다. 이게 매수인에게 넘기려고 하는, 인도하려고 하는 물품이다 라는 것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이제 특정, 충당, 이렇게 물품의 충당, 특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매수인에게 넘길 물건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가지고 이 물건을 매수인에게 보낸다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수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저 얘기인 즉슨 수출자인 매도인이 운송계약, 주 운송 구간의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보통 CIF나 이런, 아니면 이제 도착지 인도 조건들.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매도인은 그때 사정에 따라 적절한
운송수단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한 운송의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정 장소까지 운송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물론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뭐 적절한이 됐든 뭐 통상적이었든. 그래도 저 말 뜻을 읽어봤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얻은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면 뭐 그 어느 적당한 어떤 장소까지 갈 수 있도록 뭐 필요하고 충분한 그런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련해서 보험에 부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그러한 보험에 부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수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자, 매도인이 물품 운송과 관련된 보험을 부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보험계약 체결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매도인에게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 FOB라고 한다면 운송 도중에 발생한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매수인이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보험을 들 것이고 보험 계약을 필요로 할 것인데, 그렇게 매수인이 보험 계약을 필요로 했을 때 매도인은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자, 매도인 나라가 있고 매수인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인의 나라에도 보험회사가 있을 텐데 그 매도인 나라에 있는 여러 보험회사나 제반적인 상황들을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이 더 많이 잘 알겠죠. 수입자보다 수출자가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기가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보험회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보험 정보를 매수인한테 줘라. 그래서 매수인이 그걸 바탕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이게 매도인이 물품 인도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어떤 특정 장소에서 넘겨주든 운송인한테 넘겨주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넘기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부수적으로 인도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매도인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인도 시기입니다. 시간적으로 언제 해야 되느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 A. 어느 기일이 계약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거나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일. B. 어느 기간이 계약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하는 사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기간 내에 어떠한 기일 또는 기타 모든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특정한 날짜에 넘기기로 했으면 그 날짜, 어떤 기간 안에 넘기기로 했으면 기간 내에 있는 그 날짜, 어떤 날짜나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합리적인 기간, 물론 합리적인 기간이 그 합리가 일주일이지 3일일지 보름일지는 안 정해놨어요. CISG는. 그건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간섭과 관례대로 정하는 거고, 알아서 정하는 거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날짜 정했으면 그 날짜, 기간 정했으면 그 기간 안에 날짜, 그리고 그게 없다면 계약 체결 후에 합리적인 기간, 이렇게 물품을 인도해야 됩니다. 뭐 더 이상 이 부분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34조 보겠습니다. 34조는 서류 제공 의무입니다. 물품 인도 의무에 이어서 서류 제공도 매도인의 주요한 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서류 제공을 하는데 매도인이 물품에 관련된 서류, 이 물품에 관련된 서류는 당연히 선화증권일 수도 있고요, 상호송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타 뭐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뭐 등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특정한 서류를 얘기하지 않았다 뿐이지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교부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을 지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류를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요구되는 시기, 장소, 방법에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류를 교부하면 됩니다. 자,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자, 두 번째 주부터 다른 얘기 조금 하고 있어요. 매도인이 당해 시기 이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정해진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류를 6월 1일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5월 25일 날 보냈어요. 일찍 보냈죠. 그럼 일찍 보냈으면 매도인은 당해 시기까지 발생하는 서류상의 모든 하자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오탈자가 있든지 아니면 서류를 잘못 보냈다든지 했을 때 수정하고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일찍 보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세 번째 줄에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 행사, 이 권리란 게 당연히 매도인이 서류를 일찍 보내놓고 고치는 그런 권리죠. 그 권리 행사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서류 먼저 보냈는데 그 먼저 보낸 서류 가지고 매수인이 뭘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매도인이 아무리 일찍 보냈다 한들 잘못 보냈다고 고치겠다고 바꾸겠다고 그럼 처음부터 잘 보내지.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된 서류가 온 바람에 매수인이 이거를 매도인은 그런 권리를 이제 행사를 하는 건데 그 권리 행사 때문에 매수인에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나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일종의 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에게 그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보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아무리 일찍 보냈다 한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서류를 보냈으면 매수인이 이런 불편과 비용을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줄은 단순하게 이제 서류 제공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이고 34조 두 번째 줄부터 있는 내용은 사실상 매도인의 서류 하자 보완입니다. 매도인이 보낸 서류를 스스로 하자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이 하자 보완을 할 수는 있대 매수인에게 그 하자 보완, 서류와 관련된 하자 보완을 함으로 인해서 매수인에게 불편이나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줄. 그러나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규정된 바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서류를 잘못 보냈다는 거예요. 서류를 잘못 보냈는데, 그게 일찍 보냈든 늦게 보냈든 제때 보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류를 잘못 보냈잖아요. 서류를 잘못 보냈으면 그 서류 잘못 보낸 거를 매도인이 하자 보완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자 보완을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잘못 말했습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고쳐줬지만 매수인은 여러 가지 불편이나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도인이 서류 일찍 보내고 일찍 보낸 서류가 잘못돼서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를 계속 가진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서류를 잘 보내면 됐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지 계약 해제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어요. 서류를 보내고 일단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우리가 앞서 25조에서 살펴봤던 그런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왜? 고쳤잖아요. 보내고 고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제 이런 이슈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면 피해가 발생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에 대한 부분을 30조부터 좀 살펴보면 매도인은 물품 인도, 서류 거부,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고 31조에서 인도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 장소에서 인도하기로 했으면 그 특정 장소, 인커텀스 생각해보면 되죠. 이거는.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 인도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닌 경우
경우에는 A, B, C가 있었죠. 그래서 A는 운송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운송인, 최초 운송인. 그리고 B는 내용이 많았죠. 뭐 특정물이라든지 특정 재고품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재고에서 인출되는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장소에서 생산되거나 생산되어야 될 물건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물품이나 그 만들어진 물품이 존재하는 그 장소에서 그 해당되는 장소에서 매수인의 컨트롤,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넘어가는 것이고 이도 저도 아니면 영업소 그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인도 의무에 수반되어서 물품의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특정 통지서, 뭐 탁송 통지서 이런 걸 통해서 물품을 특정화시켜야 된다, 충당시켜야 된다. 그리고 운송, 그리고 보험, 그리고 매도인의 보험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뭐 해줘야 된다? 정보 제공해줘야 된다. 그 얘기가 있었고요. 인도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 날짜, 그 기간, 합리적인 기간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34조 서류 거부해야 된다. 근데 서류 거부 의무보다 무슨 내용이 더 주였어요? 서류를 특정한 요구되는 시기보다 일찍 보냈을 때 무슨 권리가 있다? 하자 보완을 할 권리가 있다. 근데 그 하자 보완을 할 때는 매수인한테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매수인이 그러한 불편이나 비용이 초래된다면 매도인이 서류를 아무리 일찍 보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서류를 안 보낸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까지 34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물품 인도하고 서류 거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무슨 내용이 없죠?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실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매도인의 뭐 가장 핵심되는 의무는 뭐 서류도 서류지만 물품 인도죠. 물품 인도인데 이 물품과 관련해서 물품 그 자체와 관련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이 물적 적합성과 법적 적합성이 있습니다. 먼저 물적 적합성은 말 그대로 이게 계약 내용에 일치되는 물품이냐 이거를 이제 따져보는 것이고 이제 법적 적합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물건이냐를 따져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 이제 간세사 시험에 2차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고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도인으로서는 물품 제대로 된 계약에 일치하는 어떤 품질이나 성능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는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5조부터 먼저 볼 텐데 35조는 물적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보죠.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상품 명세에 적합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또는 포장된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게 수량, 퀀티티, 품질, 퀄리티 그리고 뭐 상품 명세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물품의 종류겠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고 그리고 포장과 용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장과 용기 그리고 당사자가 2항에서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과 같지 아니하는 한 계약과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C, D가 있습니다. 자, A 물품은 그 동일한 명세의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할 것. 통상 사용 목적이에요. 일반적이죠. 통상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B. 물품은 계약 체결 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어떤 특정 목적에 적합한 것. A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용 목적이었다면 B는 뭐예요? 특정한 거죠. 스페셜한 거죠. 스페셜한 목적에 적합한 거. 자, 근데 스페셜한 목적은 단서가 있어요. 다만 사정으로 보아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량,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하는
수출자이자 매도인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의 실력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좀 얘기하면 매도인이 저 특별한 목적, 특정 목적에 적합한 물건을 만들 능력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C. 물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견본 또는 모형으로서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보유할 것. 견본 모형. 자, 그 다음에 D. 물품은 그러한 물품의 통상이 다시 나오죠.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나 포장, 마지막에 또 용기 포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는 국제운송을 수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운송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거나 손실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요. 그래서 물품을 운반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용기나 포장, 이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이제 조건으로 달아놓은 것인데, 적절하거나 뭐 통상적인 방법으로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물품을 보존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BCD가 나와 있는데 그 2항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별도 합의 경우 제외. 뭐 이건 뭐 그렇죠. 따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다음과 같지 않은 물품은 다음과 같이, 이 다음이 A, B, C, D죠. 그래서 A, B, C, D가 아니하는 한 계약과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이게 그러니까 영문을 사실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우리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이런 식의 표현 잘 안 쓰죠. 아니하는 한 계약과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그렇죠. XX죠. 그렇죠? X 아니하는 한 부정이죠. 부정. 계약과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또 부정이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자, A, B, C, D가 있어요. 밑에 A, B, C, D가 있는데 저 A, B, C, D를 다 충족하면 뭐예요? 계약에 적합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그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국문과가 아니잖아요. 이게 국어 문법적으로 이게 맞는 표현이냐 안 맞는 표현이냐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부정하고 있잖아. 부정하고 있으니까 긍정인데 그럼 뭐냐? A, B, C, D를 충족하면 뭐다? 물품이 적합하다. 저 A, B, C, D가 충족이 안 되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3번 35조 3항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의 어떠한 부적합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경우.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매수인이 물건 사는 사람이 알고 있어요. 적합 안 하다는 걸. 그러면 매도인은 물품의 어떤 부적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어떤 부적합? A에서 D까지 나오는 부적합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왜? 매수인 알고 있잖아. 이미 알고 있어요. 언제? 계약 체결 시점. 계약 체결 시점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적합에 대해서 매도인을 책임 묻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36조입니다. 36조 적합성의 판단 시기. 자, 36조는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한 어떠한 부적합에 대해서 계약 및 이 협약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이는 물품의 부적합이 그 이후에 드러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커텀스 공부할 때 물품 인도 시점, 분기점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매도인이 위험을 매수인한테 소유권을 위전한다는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CISG는 소유권 이전 얘기 안 한다 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위험이 매수인한테 이전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해요.
왜냐하면 물품이 박살났을 때, 물품이 깨지고 박살났을 때 아쉬운 사람은 그 물건 소유주죠. 그러니까 내 물건이 박살나야 내가 아쉽지. 남 물건이 부서지고 박살나는 거, 물론 그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박살나도 안타까움은 가질 수 있죠. 사람이 왜 측은지심이 있으니까. 근데 내게 아니잖아. 내게 아닌 물건이 박살나는데 내한테 뭐 손실이 오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위험 부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이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일 수는 있어요. 소유권자가 아니면 그 위험 부담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명확하게 소유권 이전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위험이 이전한다고요.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자, 이 이전할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이 이전할 때 어떤 부적합, 물품의 부적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 물품이 이렇게 위험 이전될 때 그 부적합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죠.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책임을 집니다. 자, 36조 2항 매도인은 전항에서 그러니까 1항에서 규정된 때보다 이후에 발생하는 부적합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잘못한 게 있어서 그게 물품의 부적합으로 이어졌다면 책임져야죠. 잘못 만들었으니까. 잘못된 물품을 매수인에게 공급했기 때문에 위험 이전 시기에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이전되는 시기에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책임을 안 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자, 그럼 뭐 그건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 근데 보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한 의무 위반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물품이 통상 우리 국제통상학부인데 이 CISG가 뭐 CISG가 아니라 CISG의 국문 번역이긴 한데 어쨌든 통상 되게 좋아해요. 자, 이 통상적인 목적 또는 어떤 특정 목적의 적합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증서, 물건 사는 보증서 많이 보죠. 뭐 제품에 따라서 1년 보증도 있을 수 있고 2년 보증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보증을 많이 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어떤 물품의 위험 이전과 관련해서 그 이전 시기에 물적 부적합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데 그 보증이 있다면 그 보증 기간 동안 물품이 특정한 목적으로든 통상적인 목적으로든 어떤 그 쓸 수 있는 어떤 품질을 보유할 것이다. 그러면 그건 이제 개런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개런티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넘길 때의 물적 부적합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건의 품질에 대해서 개런티를 했다면 그 개런티 기간 동안 그 개런티에 대해서도 매도인 책임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7조 인도기일전 하자보안건입니다. 하자보안이라는 말을 제가 앞에서 했어요. 언제 했느냐? 34조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뭐 서류의 하자보안 얘기했어요. 인도기일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류 제공, 서류 교부할 의무가 있는데 일찍 줬어요. 그 일찍 줬으면 원래 기일까지 뭐 할 수 있다 했죠? 서류를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서류하자 보안권이라고 합니다. 매도인의 서류하자 보안권. 자, 이 37조에서 얘기하는 하자 보안권은 뭐냐면 물품에 대한 하자 보안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34조의 서류하자 보안은 서류를 선화증권이든 뭐든 이렇게 서류를 보냈는데 그 서류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고칠 수 있다. 오탈자가 있으면 고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지금 이 37조는 송부한 물건이 잘못돼서 뭐 불량품을 보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를 고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물품으로 보내든 뭐 대체품을 보내든 뭐 그런 거죠. 수리를 해주든 뭐 이런 식으로. 자, 매도인이 인도 기일 이전에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되는 기일, 그 날짜 이전에 쉽게 말해서 6월 1일 날 넘겨주기로 했는데 5월 25일 날 넘겨줬어요. 그때는
매수인에게 불편이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매도인은 부족분이 있으면 부족분을 넘겨주거나 뭐 결함이 있으면 결함을 보충하거나 그런 어떤 물품의 모든 부적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보완을 했어요. 보완을 했는데 매수인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어요. 그렇게 매도인이 보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랑 똑같았죠? 앞에서 있었던 서류 하자 보완도 이 얘기가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서류를 주든 물건을 주든 일찍 줬으면 그 일찍 준 거에 대해서 고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 근데 매수인한테 비용 처리하지 않아야 된다. 손해를 끼쳤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을 향해서 원래부터 잘 된 걸 주지 제대로 된 걸 줬으면 아무 문제 없지 않았냐 라고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38조는 물품의 검사입니다. 지금 제가 30조부터 보고 있죠. 30조부터 뭘 보고 있었어요? 매도인의 의무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매도인이 물품도 넘겨주고 서류도 교부하고 제대로 된 물적 적합성을 갖춘 제대로 된 물건을 넘겨서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여기 지금 38조는 주체, 그러니까 주어가 매도인이 아닙니다. 잘 봐야 돼요. 매수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매수인은 그 사정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여기 지금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표현 안 썼어요. 뭐라고 했죠? 짧은 기간, short time. 짧은 기간 안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물품이 검사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하거나 뭐 검사 기간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짧은 기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물품을 받자마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겁니다. 짧은 기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합리적인 기간, 한 일주일, 한 달 이걸 한 게 아니라 물품 받으면 바로 그 상황에 따라서 바로 즉시 짧은 시간 안에 즉시 하라는 겁니다. 뭘? 검사를. 자, 이 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운송 도중에 있는 물품을 검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운송 끝난 다음에 검사해야 되니까 운송이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연기되고요. 자, 물품이 매수인에 의한 검사에 어떤 합리적인 기회도 없이 매수인에 의해서 목적지가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재발송되거나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매도인이 그렇게 어떤 목적지나 이런 것들이 바뀌거나 재발송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검사는 새로운 목적지까지 연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거는 매수인이 선택을 하는 부분이에요. 매수인이 목적지를 바꾸거나 매수인이 뭐 이렇게 재발송을 하는 거나 하는 건데 뭐 매도인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이러면 당연히 뭐 최종적인 목적지 도착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38조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하게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자, 39조 하자통지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어야 한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합리적인 기간이 다시 나왔죠. 리즈너블 타임이 나왔죠. 매도인에게 부적합의 성질을 기재한 통지를 안 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의존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8조에 검사 의무가 있었어요. 매수인이 검사하라 했죠. 그죠? 검사하라고 했는데 그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부적합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검사를 통해서 부적합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매도인한테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통지해야 돼요. 잘못됐다. 물건 잘못됐다.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아무런 통지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품 부적합에 의해서 발생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통지를 하면
물품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알리면 그로 인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권리 행사를 한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리고 39조 2항 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늦어도 2년 이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적합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의존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39조 1항하고 2항하고 똑같은 얘기 같은데 위에 있는 1항은 합리적 기간이라고 하고 있고 2항은 2년 이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2항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늦어도 2년. 그러니까 합리적 기간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게 딱 정확하게 며칠이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CISG에. 뭐 그게 당사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중거법이나 당사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간섭 관행에 따라서 그게 3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보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것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서 구축되어 있는 어떤 간섭과 관행이 뭐 그게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마지노선. 특히 소송과 관련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소송의 제척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한계로서 2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밑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계약상 보증기간과 모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물품을 샀는데 그 물품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기간이 5년이에요. 근데 CISG는 2년이라고 했죠. 한 3년쯤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고라기보다는 물품이 통상 목적으로 혹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 그러면 보증기간 안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CISG는 2년이라고 했잖아요. 모순되죠. 그래서 그렇게 모순될 때는 보증기간이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고 설정되어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떤 개런티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중에 더 긴 기간.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2년보다 더 길면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뭐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 뭐 그보다 짧으면 보증기간이 좀 짧으면 그런 경우에는 뭐 합리적인 기간 혹은 2년 안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건의 물적 적합성의 부적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클레임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40조 매도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입니다. 물품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사실.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물건이 부적합하다는 걸. 통상 목적이든 특정 목적이든 그러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용기 포장도 뭔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매도인이 뭔가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물건을 매도인이 알면서 보냈다는 건 뭐를 뜻한다는 겁니까? 알고 보냈다. 알고 한 행동. 이거 제가 25조 본질적 계약 위반할 때도 했던 얘기죠. 고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법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 형법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많이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를 적용할 때도 이 사람이 의도된 살인이냐 그러니까 고의로 의도를 갖고 죽였냐 아니면 가실 실수로 뭐 상대방의 생명에 해를 가했느냐를 가지고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지금 이 40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알고도 보냈다는 거예요. 잘못된 물건을 알고도 보냈다는 거다.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사실에 관련됐다는 말은 매도인이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다. 의도를 갖고 있었다. 자, 매도인이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물건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조차 안 했어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보냈고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나쁜 잘못이죠. 예, 그래서 악의 또는 중과실, 중한 가실이다. 큰 가실이다. 예,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매도인이 38조와 39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다. 원용한다는 게 이용한다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자, 38조와 39조가 뭐냐? 38조는 물품에 대한 검사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9조는 하자 통지의 의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38조 앞에서 뭐라고 했죠? 이게 지금 주어를 잘 봐라. 주체가 누구냐? 38조의 주체는 매수인이었어요. 매수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short time. 짧은 기간 안에 검사해라. 39조의 주체는 누구죠? 또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인 기간 안에 혹은 2년 안에 클레임에 대해서 통지해라 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죠. 38조, 39조 다 뭐예요? 매수인이 할 일이에요. 매수인이 할 일. 근데 매수인이 할 일을 하도록 38조와 39조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매수인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품을 검사를 하는 의무가 있고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해야 되고 물품을 검사를 해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를 매수인한테 부여를 했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그런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짧은 기간 안에 검사, 합리적인 기간 안에 통지 이거를 매수인의 의무로서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도인이 이거를 원용할 권리가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즉 다시 말해서 매도인이 아주 악의적으로 잘못한 고의적인 가실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숄타임에 검사를 하지 않아도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혹은 2년 안에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아도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친구들은. 자, 38조에 우리가 38조에 매수인이 검사 그리고 39조에 매수인이 하자 통지 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매수인이 짧은 기간 안에 그리고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매수인이 일종의 클레임을 제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따라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매수인의 의무죠. 어떻게 보면. 근데 40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매도인이 악의가 있었고 고의로 했고 중과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숄타임의 검사나 리즈너블 타임의 하자 통지를 만약에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원래는 못했던 거죠. 이거 해야만 할 수 있었던 건데 매도인의 악의 고의 중과실이 있다면 이거 안 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러니까 매도인이 원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매수인이 검사 안 하고 하자 통지 안 한 것을 이유로 자신을 디펜스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상당히 처음 접하는 친구들한테는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길 바라고요. 자,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자, 매수인은 39조 규정에 따라서 부적합을 통지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제대로 클레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그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손해배상 청구고요. 그리고 매도인에 대한 이행 청구, 뭐 특정 이행 청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뭐 대체품을 보내달라, 불량품이니까 이 물품을 대체하는 물품을 보내달라라고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간 내에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으면. 그리고 계약 해제권이나 대금 감액권에 대해서도 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매도인이 잘못된 물건을 보냈는데 매수인이 당연히 이런 계약 해제든 권리에 대한 어떤 뭐 계약 해제든 손해배상 청구든 이런 거 해야 되지 당연히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클레임을 기간 내에 하라는 겁니다. 정해진 기간,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라는 거예요. 2년 안에 하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물품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건이 그냥 정상적이었어요. 괜찮은 물건이 왔어요. 근데 좀 쓰다가 뭔가 블랙 컨슈머가 되는 거죠. 매도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한 3년 잘 썼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시점에 야, 이거 물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블랙 컨슈머가 돼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품의 어떤 성능이든 형상이든 이런 것들을 뭐 품질이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제대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야기를 해야만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매수인이 물품의 물품 부적합에 대해서 매도인한테 통지를 안 해도, 클레임을 안 걸어도,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아도 계약 해제든 손해배상 청구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경우 매도인이 고의로 한 경우, 매도인이 악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게 40조의 이야기였죠. 물품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자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을 향해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인은 정해진 통지를 하지 못하는데, 통지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도록 했는데 그 통지를 못하게 된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은 인정 못 받습니다. 이 경우라도. 근데 뭐는 주장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뭐 통신에 대한 문제였든 뭐가 됐든 타당한 이유가 있어. 내가 저기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 알리지 못한 아주 억울한 이유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깨지는 못한다. 그게 뒤에 50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금 감액 청구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물품의 물적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죠. 35조에 물품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명세에 적합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품질의 경우에는 통상 목적, 아니면 특정 목적, 스페셜한 목적, 그리고 물론 그 특정 목적의 경우에는 이게 기량이 뭐 의심되는데 그거 했으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었죠. 당연히 물건을 만들고 공급하는 매도인이 그런 특정 목적에 적합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뭐 정해진 매수인이 알고 있고 매도인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야 특정 목적 적합성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량을 의심하는 상태고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목적으로 만들어 달라,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래인 거죠.
자, 그리고 견본, 품질, 그러니까 견본이나 모형에 일치하는 품질이어야 하고 용기 포장도 적합해야 되고. 그죠? 물품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적합성의 판단 시기는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경우에 물품의 어떤 적합성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매도인이 의무 위반을 잘못했다, 매도인이 어떤 매도인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 이전되는 시점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건이 매수인 거가 됐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리고 개런티 기간 안에 발생하는 어떤 물품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매도인이 6월 1일 날 넘겨주기로 했는데 5월 25일 넘겨줬어요. 근데 제대로 된 게 아니었죠. 그 경우에는 물품을 바꾸거나 보완하거나 충족하거나 수리하거나 등등의 물품에 대한 하자 보완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불필요한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초래해서는 아니 되고, 만약에 그런 어떤 비용이나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하자보완. 그래서 요거는 물품에 대한 하자보완, 그리고 앞서서 봤던 34조의 내용은 서류에 대한 하자보완,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 38조, 39조는 묶어서 봐야죠. 주체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언제? 단기간, short time에 검사해야 된다. 운송 포함하면 운송 마무리될 때까지 연장되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했을 때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자 통지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늦어도 2년 안에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제척기간. 만약에 보증기간이 있다면 그 보증기간만큼. 그렇죠? 자, 그리고 매도인이 고의로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매수인이 제대로 검사하지 않아도, 제대로 하자 통지 안 해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책임져야 됩니다. 손해배상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매도인의 악의, 고의, 중과실에 대한 부분이 4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볼 부분은 법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적 적합성은 이제 35조에 있는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41조에는 제3자의 권리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3자의 어떤 권리 행사 혹은 제3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물건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 물건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제외한 다른 당사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이나 물건의 사용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물건을 넘겨준다면, 소위 말해서 작물 이런 거 있죠. 누가 어디 가서 훔친 물건 이런 거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겼다. 그러면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고 물건을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대로 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의 청구나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소유권을 넘기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 개를 같이를 해요. 같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또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공업 소유권 또는 기타 지적 소유권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42조에 규정된 규정을 따른다. 그러니까 물품에 대해서 매도인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그 물품에 대해서 제3자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 권리가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물품에 대한 어떤 지적 재산권,
뭐 어떤 특허권이라든지 디자인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4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42조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후부터는 뭐 42조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그 앞의 내용은 다시 얘기하면 물품에 아무런 숟가락을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숟가락을 얹을 수 없는 깨끗한 물건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깨끗한 물건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야 된다. 그 얘기인 것이고요. 42조 제3자의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뭐 상표권, 특허권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산업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의 기초를 두고 있는 제3자 권리,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 근데 그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된다. A.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전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재판매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데 매수인이 쓰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판매하는 거죠. 그걸 전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매수인이 쓸 수도 있죠. 사용할 수도 있죠. 자, 전매되든지 사용되든지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팔리거나 사용되거나 한다는 것을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알았어요. 그러면 그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국가의 법률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이 지적재산권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기타의 경우에는 매수인, 결국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니까 매수인의 영업소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제3자의 어떤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물건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로 넘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매도인이 물건을 만들어서 매수인한테 넘겼는데 이 물건이 다른 사람의 제3자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한 물건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이 자신이 사와가지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받을 수 있잖아요. 법적인 곤란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물건을 넘겨주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자유로운 물건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넘겨야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42조 2항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항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이 그 권리 또는 청구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걸려 있다는 것을 매수인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주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매도인이 만들어가지고 매수인한테 넘겼을 때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샀어요. 그런 경우에 좀 얘기가 다르겠죠. 자, 그 권리 또는 청구권이 매수인에 의해서 제공된 기술적 설계, 디자인, 공식, 기타 명세서의 매도인에 따른 결과. 매도인은 따르기만 했어요. 뭐에? 매수인의 설계, 매수인이 원하는 디자인, 매수인이 원하는 어떤 공식 이런 거에 의해서 매도인은 그냥 만들어주기만 했어. 그러면 매수인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권리, 다른 사람의 상표권, 디자인권 뭐 그런 부분을 침해하는 어떤 디자인이나 설계를 매수인이 제공하고 그걸 만들어 달라 했어요. 이런 거죠. 어떤 매수인이 뭐 외국에 있는 생산자한테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어떤 도안을 보내면서 만들어 달라. 이 미키마우스 이거 디즈니의 상표 뭐 어떤 뭐 디자인권 있을 텐데 문제되지 않을까 했는데 매수인이 그렇게 제공하고 만들어 달라 해요. 그러면 그 경우에 뭔가
디즈니로부터 어떤 클레임을 받았을 때 디자인권 상표권과 관련돼서 클레임을 받았을 때 매도인이 책임질 건 없죠. 그냥 매도인은 매수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으니까. 매수인의 문제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 자, 제43조입니다. 제3자의 권리 청구권에 대한 통지. 이거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통지와 그 개를 좀 같이 하는데, 여기서도 주체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여기도 다시 reasonable time이 다시 등장하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러한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의 성질을 기재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41조, 42조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제3자로부터 그것이 뭐 작물이었든 아니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든 제3자의 어떤 요구나 청구를 매수인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쉽게 말해서 법적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물건인 거죠. 그 경우에 합리적인 기간 안에 우리가 물품의 물적 적합성을 검사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 물적 적합성의 부적합을 알았을 때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매도인에게 하자 통지를 하도록 규정했던 것처럼 이러한 법적 적합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합리적인 기간 안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41조 또는 42조 규정을 이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수인이 권리를 상실해요. 그럼 매수인이 41조, 42조에서 누리는 권리는 뭘까요? 41조는 법적 적합성, 42조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적합성입니다. 그런 이게 뭐예요? 여기 이 41조와 42조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권리는 매도인이 그러한 법적 적합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물건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매수인은 당연히 매도인을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손해배상, 이 원형할 권리가 없다란 말은 물적 적합성이 아니라 법적 적합성, 41조의 법적 적합성, 42조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적합성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어떤 권리들 등등의 뭐 계약 해제권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제3자의 청구권을 받으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매도인한테 얘기를 해라. 이거를 뭐 한 3년이 지난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44조 통지 불이행이 정당한 사유. 요것도 40조에 있었죠. 40조에 관련된 규정이 있었던 거랑 비슷합니다. 39조 1항 및 43조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요구된 통지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 감액하거나 이익 손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물품의 물적 적합성에 대한 하자 통지, 법적 적합성에 대한 어떤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부분의 통지를 매수인이 해야 되는데 그 매수인이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통지를 못하게 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계약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금 감액을 요청할 수는 있다라는 내용이 4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법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조에 제3자의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넘겨주어야 하고
어떤 제3자의 어떤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은 42조에 따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물품이 이제 전매되거나 뭐 사용되거나 아니면 매수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어떤 재산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물건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되고,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제공한 어떤 설계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매도인이 그런 물품을 만들어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뭐 매도인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41조의 법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든 42조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든 제3자의 어떤 청구가 있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야, 이 물건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데 라고 매도인에게 알려야 돼요. 그렇게 안 알리면 매수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계약 해지 못하고요.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요. 대체품 인도 같은 특정이행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물품의 물적 적합성이든 법적 적합성이든 통지를 제때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면 그 경우에는 계약 해제는 못하더라도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당한 사유 제44조의 규정이었습니다. 자, 45조를 보기 전에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30조부터 우리가 쭉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매도인이 물품 인도, 서류 거부, 뭐 소유권 이전은 뭐 특별한 얘기가 없었지만, 그렇죠?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도 물적 적합성, 그리고 법적 적합성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매도인이 그런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해요.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지 않고요. 적합한 물적 적합성이든 법적 적합성이든 하자가 있는 물건을 보냈고요. 서류도 제대로 교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매수인은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그러니까 매도인이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이 자신의 어떤 침해당한 그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 자신이 침해당한 그런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매수인의 구제입니다. 그래서 이 CISG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매도인의 의무를 이야기하고요. 이 매도인이 제대로 의무 이행을 안 했을 때 매수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반대로 매수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요. 이 매수인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상대방인 매도인은 어떤 해결책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규정을 나란히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특정이행 청구, 추가기간 지정,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사실 매도인도 동일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매수인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품 인도, 하자 보완, 대금 감액, 조기 이행, 그리고 매도인이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제 방법은 물품 명세 확정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45조에 우리가 뭐 다 오늘 뭐 요번 시간에 요번 주에 다 학습하기는 어렵고, 45조도 어떤 의미에서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0조처럼 매수인의 구제입니다. 매수인의 구제예요. 우리가 30조부터 44조까지 매도인의, 물론 중간중간에 주체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긴 했지만 파트 자체는 매도인의 의무였어요. 매도인의 의무. 자, 매도인이 계약, 국제물품 매매 계약, 그리고 CISG 협약에 따른 의무. 이 의무는 뭐가 있었죠? 물품 인도, 서류 교부, 소유권 이전이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46조 내지 5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이 46조 내지 52조에 매수인의 구제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74조 내지 77조에 규정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46조 내지 52조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의 구제를 행사할 수 있고요. 74조 내지 77조에 규정되어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자, 그 다음에 45조 2항. 매수인은 손해배상 이외에 구제를 구하는 권리 행사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자, 뒤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할 부분이긴 한데 손해배상 청구 있죠. 손배.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다른 나머지 구제책들, 대표적으로 특정 이행 청구라든지 하자 보완이라든지 뭐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것과 별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라라고 특정 이행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특정 이행 청구해도 손해배상 할 수 있고 그래서 손해배상은 아주 별도의 독립적으로 입장을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은 아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자, 매수인이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때는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를 하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 위반과 관련해서 구제책을 행사를 해요. 그럼 매도인이 명백하게 뭔가 잘못을 했다는 거죠.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3자인 뭐 어떤 법률 관할권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매도인한테 유예기간 그러니까 계약 불이행과 관련해서 그것을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뭐 허가기간이라고 하면 됩니다. 유예기간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계약 불이행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어떤 말미를 더 준다는 건데 유예기간이라는 게 이거를 법원이 줘요. 그러면 뭔가 매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으면 계약을 제대로 빨리 이행하라라고 독촉하고 말미 시간적인 여유를 기일을 좀 더 늘려주고 하는 그런 어떤 권한의 행사는 매수인이 하는 겁니다. 제3자인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런 거를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둔 부분입니다. 45조는. 그래서 46조부터 52조가 이제 대체적으로 매수인의 구제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46조는 특정 이행 청구고요. 47조는 추가 기간 지정권 혹은 뭐 교재에 따라서 부가 기간 지정권. 그러니까 애드 타임이죠. 타임을 좀 더 늘려주는 거죠. 시간적인 말미를 더 늘려주는 겁니다. 47조는. 그리고 46조는 특정한 행동, 이행, 특정한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46조는 제대로 해라라고 독촉하는 거고요. 47조는 제대로 하라고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자, 이게 여기 CISG가 계속 이렇게 누가 의무가 있고 누가 뭘 하고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가 누군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나중 가면 되게 헷갈려요. 자, 지금 46조, 47조 모두 다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 겁니다. 빨리 하라고 독촉하고 시간을 더 주고. 자, 46조부터 보겠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의무 이행, 매도인의 의무란 게 물품 인도, 서류 교부, 소유권 이전이죠. 자, 매도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대로 안 하면 똑바로 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이러한 청구와 모순되는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똑바로 해. 물건 제대로 만들어서 넘겨. 물품 인도 제대로 해. 서류 교부 제대로 해. 소유권 이전 제대로 해. 라고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모순되는 구제를 행사를 해요. 상대방한테 계약 이행 제대로 하라고 청구하면서 모순되는 구제는 뭐가 있을까요? 이 모순되는 구제는 계약 해제입니다. 계약 해제란 게 뭐예요? 너와 나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끝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물품을 제대로 인도해 주세요와 너와 나의 매매 계약 관계를 끝내요를 동시에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모순되죠.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구제책을 행사할 때는 너와 나의 법률 관계를 끊겠다와 계약 해제는 계약 해제인 거고, 특정 이행 청구,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주세요를 함께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순되는 구제를 못한다는 얘기는. 자, 46조 2항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 불일치 물품인 거죠. 매수인은 대체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단서 규정이 중요합니다. 단서 규정. 다만 이러한 청구는 부적합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펀더멘털 브리치가 다시 등장하죠. 25조에서 봤던, 지난주에 봤던 본질적 계약 위반이 다시 딱 등장합니다. 두둥 하면서 등장하죠. 자, 뭐가? 물품을 제대로 안 보내줬는데 계약에 불일치한 물품. 그러니까 계약에 불일치하다는 것은 불량품일 수도 있고 수량 부족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계약에 일치되지 않는 물건을 보내줬는데 그 계약 불일치가 뭐예요?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는 거죠. 매수인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미래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어떤 계약 위반이에요. 자, 그리고 대체품을 청구를 하는데, 대체품의 청구를 요청을 하는데 39조에 따라 지정된 통지와 함께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해지는 경우를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다만 이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 두 가지는 대체품 인도를 하는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대체품, 그 대체품이라는 건 뭐예요? 불량품이 와서 새 거 보내달라는 거죠. 이거 반품하고 새 거 보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새 거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려면 다만 뒤에 있는 두 가지 규정을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본질적인 위반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39조. 이 39조가 뭐예요? 하자 통지예요. 하자 통지. 물품 적합성에 대한 하자 통지가 39조입니다. 그래서 제때 하자,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자 통지하고 물품이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되면 이거 말고 새 물건 보내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6조 3항을 보겠습니다.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에 46조 2항하고 갈로 2번하고 갈로 3번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세요. 2번에는 대체품, 새로 다른 물건을 새 제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3항에, 그러니까 갈로 3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자 보완, 문제 있는 거를 고쳐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수리죠, 수리. 쉽게 말하면. 2번은 새 거 보내주세요고 3번은 고쳐주세요. 근데 갈로 3번에는 다만 이후에 규정이 없죠. 뭐만 있어요? 하자 보완 청구는 39조에 따라 지정된 통지에 행해야 된다. 어차피 물품의 검사 이후에 물품 부적합이 있으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39조. 그러니까 갈로 2번이든 갈로 3번이든 39조에 따른 통지는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갈로 2번과 갈로 3번을 이렇게 봤을 때 차이점은 본질적 계약 위반이죠. 본질적 계약 위반. 이거 차이죠. 여기는 3항에는 없죠.
그 내용이 없습니다. 2항에만 있습니다. 본질적인 위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잘못된 물건이 왔을 때 그 잘못된 물건이 본질적 위반에 해당이 되면 대체품을 요구할 수 있고 새 제품을 요구할 수 있고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리해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7조를 보겠습니다. 46조는 특정이행 청구이고 47조는 추가기간 지정, 부가기간 지정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만큼의 추가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6월 1일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6월 1일까지 안 보내줬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6월 5일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추가 기간입니다. 자, 2번 47조 2항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지정된 추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한 매수인은 그 기간 중에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구제도 할 수 없다. 자, 이런 거죠. 6월 1일까지 물품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물품을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6월 5일까지 기간을 늘려줬어요. 근데 만약에 6월 5일까지 기간을 늘려주고 계약 해지를 청구해요. 그러면 6월 5일까지 납품 기간을 늘려준 것과 계약 해지를 청구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6월 5일까지 늘려줬는데 매수인이 못하겠다고 해요. 그 기간 안에 6월 5일까지도 물건을 못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간을 매수인이 늘려주었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이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자, 6월 1일까지 물건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보내줘가지고 6월 5일까지 늘려줬어요. 뭐 늘려줄 수 있죠. 근데 6월 1일까지 원래 정해진 기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한테 손해가 발생했어요. 물품은 뭐 6월 5일날 왔다 칩시다. 그래도 늦게 왔죠. 지연됐죠. 배송이 지연됐죠. 그렇게 기간을 늘려주고 기간 안에 물품을 받는다 하더라도 매수인한테 어떤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런 추가 기간을 늘려주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을 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기간 지정권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8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조 인도 기일 후 하자 보완입니다. 여기 또 하자 보완이라는 얘기가 다시 등장하는데 48조 1항을 보면 49조 규정에 따라서 매도인은 인도 기일 후에도 불합리한 지체 없이 그리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주거나 또는 매수인이 선지급한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상받는 데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그 의무의 어떠한 불이행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49조 규정이 계약 해제권입니다. 계약 해제권. 그래서 계약 해제권 규정에 따라서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 기일 후에도 어떤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어떤 의무 불이행을 보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게 앞에서 봤던 인도 기일 전 하자 보완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 48조에 있는 규정은 물품의 인도 기일 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하자 보완은 이거죠. 6월 1일까지 물품을 넘겨주기로 되어 있는데 5월 25일 날 줘서 빨리 줬다는 거죠. 그 빨리 줬기 때문에 원래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물건을 뭐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6월 1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인도를 해야 되는 날짜가 지난 후에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불편이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을 보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정해진 기간 안에 물품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8조 2항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그 이행을 승낙할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봤던 인도기일 전 하자 보완이랑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품을 넘겨주기로 한 날 이후에도 하자 보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매수인이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그러한 이행, 그러니까 인도기일 후에 하자 보완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해줄지 안 해줄지를 매수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합리적인 기간 안에 대답이 없어요. 그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원래 처음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얘기했던 기간 안에 인도기일 후라도 하자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행과 모순되는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는 못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48조 3항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승낙 여부 결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항에 규정하고 있는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인도기일 후에 하자 보완하겠습니다. 특정한 기간 안에 하자 보완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를 하면 매수인은 승낙할지 안 할지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통지에 이러한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이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령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이런 부분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수령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즉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하자를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매도인이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한테 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수인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 앞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편 계약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의사 전달은 발신주의다라고 했습니다. 청약과 승낙은 도달주의지만 그 계약 이행과 관련된 의사표현이나 의사는 뭐 그게 하자 통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앞에서 봤죠. 그런 부분은 다 발신주의예요. 의사표현을 하면 효력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인도기일 후 하자 보완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통지가 매수인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청약과 승낙처럼 그 부분이 있고요. 49조의 계약 해제권입니다. 뭐 사실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는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밖에 더 못할 것 같은데 계약 해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조 중요합니다. 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제 선언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특정이행 청구, 하자 보완 이거 아니죠. 지금 뭐 할 수 있다? 계약 해제 선언할 수 있다. 매수인은 A. 계약 또는 협약에 따른 매도인이 어떠한 의무 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하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 선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B. 인도 불이행의 경우. 인도를 안 했어요. 물품 인도를 안 했어요. 매도인이 47조 1항에 따라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된 추가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도인이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선언한 경우. 이 47조 1항은 추가 기간 혹은 부가 기간 설정권입니다. 그래서
계약 이행을 제대로 이행 안 했어요. 인도 불이행이겠죠. 뭐 물품의 인도를 늦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향해서 말미를 더 주는 거, 시간적인 여유를 더 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정된 추가 기간 내에 6월 1일까지 하기로 한 걸 6월 5일까지 여유 기간을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갖다 줬어요. 가져다 주지 않았고, 그리고 아예 매도인 자체가 추가 기간을 준다 하더라도 물품을 인도할 수가 없다는 뜻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매수인은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죠. 자, 49조 2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이미 인도했어요. 매도인이 일단 물품을 넘겼어요.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계약 해제를 선언하지 않는 한 해제의 권리를 상실한다. 자, 이거는 지금 매수인이 지금 49조 1항의 비호는 물품이 안 온 겁니다. 아예 물품이 매수인한테 도착도 안 한 거예요. 인도 불이행이에요. 자, 근데 49조 갈로 2번 2항은 뭐예요? 물품은 왔어요. 물품이 오긴 왔어. 근데 이때는 이제 계약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죠. 자, A입니다. A. 인도 지연에 관해서는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로부터 알게 된 대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B. 인도 지연 이외의 모든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 49조의 2항의 갈로 A는 뭐냐면 물건이 왔는데 늦게 왔어요. 근데 매우 늦게 왔나 보죠. 그래서 이 매우 늦게 온 경우에는 이렇게 매우 늦게 온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계약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제 못해요. 자, 그 다음에 49조 갈로 2번 2항의 비호, 이거는 오긴 왔는데 그렇다고 늦게 온 것도 아니에요. 오긴 왔고 늦게 온 것도 아닌데 뭔가 계약 해제를 선언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물품의 적합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매수인이 위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 계약 해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7조 1항. 47조 1항은 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추가기간 지정권이죠. 추가기간 지정. 추가기간을 매수인이 지정을 해줬는데 그 기간 안에 매도인이 이행을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추가된 기간 동안 매도인이 의무 이행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계약 해제 선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번. 48조 2항에 따라 매도인에 의해서 제시된 추가기간이 경과할 때, 혹은 매수인이 이행을 승낙하지 않겠다고 한 때, 이건 뭐냐면 인도 기일 후 하자 보완이에요. 바로 앞에서 봤죠. 이때 매도인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다고 했는데 그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다고 한 걸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서 고치겠다고 한 걸 매수인이 거절해요. 그때는 그러한 어떤 기간이 경과했거나 그 뜻을 선언한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계약 해제를 선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면 49조 1항이 있고 갈로 1번이 있고 49조 2항 갈로 2번이 있는데 49조 1항은 계약 해제 사유를 얘기를 하는 거고 49조 2항은 계약 해제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뭐 사유는 사유인 거고 계약 해제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늦게 온 거에 대해서는 늦게 왔다. 인도 지체. 인도가 지연됐다. 물건이 늦게 온 것을 안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계약 해제를 행사해야 되고, 그리고 늦게 온 거 이외의 위반의 경우에는 그러한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인지했을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계약 해제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있었죠. 47조의 추가기간, 부가기간 지정. 추가기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재에 따라서 부가기간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at time인 거예요.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고.
매수인이 47조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말미를 준 거고요. 48조는 매도인이 지가 알아서 고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 기간 내에 안 하고 그렇게 이행 안 하겠다는 뜻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계약 해제를 하는 것이 이 계약 해제의 시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사유는 계약 해제 사유는 간단해요.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하거나 특정 이행 청구나 추가 기간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데 이 계약 해제 시기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규정이 나뉘어집니다. 그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약 해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CISG의 한 절반 정도? 절반보다는 조금 더 한 것 같네요. 어차피 88조까지만 할 생각이니까 전체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어떤 구제 부분이고 대금 감액이나 이제 나머지 매수인의 구제책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매수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 규정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CISG 규정은 계속 우리가 학습을 할 것이고 지금 이제 5월 말에 접어들었고 이제 6월 달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여러분들이 참 저처럼 이제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줌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어느 게 좋고 나쁘고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 여러분들의 다양한 어떤 견해나 취향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좋은 방법은 저도 제 생각에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저희 여러 차례 공지사항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고사는 과제가 이제 과제물이 출석 겸 중간고사 대체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넓은 강의실을 이용을 해서 그래도 오프라인 시험을 치기를 원합니다만 지금 분위기상 돌아가는 상황상 정황상 그게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저는 수업 자체는 녹화된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기말고사 시험은 줌 프로그램하고 LMS 상에 있는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로 갈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시험을 진행을 하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진행을 하든 그래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정확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LMS에 공지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원래 우리 정해진 수업 시간 월수 이 시간 안에 전체 인원이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좀 소그룹으로 나눠서 출석부상으로 이제 끊어서라도 5명씩이든 10명씩이든 소그룹으로 이제 줌으로 이제 미팅을 한번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시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해지면 공지할 거고요.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동영상 강의를 했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줌과 LMS로 진행하게 됐을 때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동영상 강의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강의를 수강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편리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질문을 한다든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강의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이 CISG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제가 지금 전혀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피드백을 좀 받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우리가 뭐 제가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에 3월 1일자로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아직 뭐 제대로 얼굴도 못 본 친구들이 뭐 전혀 못 봤죠. 지금 저는 지금 대학원만 대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줌으로 전체 인원으로 하기보다는 소인원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개개인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피드백을 하거나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룹을 좀 나눠서 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거는 LMS에 공지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이 굉장히 난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들도 기존에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이슈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